회복적 생활 교육을 우리가 실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회복적 자녀 교육을 실천해 나간다고 했을 때 벌을 주지 말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한 행동 때문에 누가 힘드냐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고, 네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들을 직면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해라라고 하는 자발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여정들을 어렵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메시지,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학부모님들 2011년 12월 19일 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셔요?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과도한 요청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단번에 알아차리실 텐데, 대구에 있는 한 중학교 학생이요,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생을 저버리는 그런 비극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요, 승민이라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뭐 하시는 분이셨냐? 대한민국 교사였어요.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내가 보호하고 교육해야 된다라는 정말로 열심히 그 일을 했지만, 돌아서 보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슬픔, 그 비극적인 마음 때문에 교직을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남긴 유서가 우리 사회에 알려졌는데요, 3장짜리 유서였는데 눈에 띄는 3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요. 먼저 떠나서 죄송해요. 근데 우리 집 비밀번호 바꿔주세요. 그 3문장을 남겨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우리 이해 가죠. 근데 3번째 문장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근데 수사 중에 밝혀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알려졌는데, 그 아이를 괴롭혔던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이 아이를 괴롭혔던 게 아니고 집에까지 와서 이 아이를 괴롭힌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요, 라디오 전선, 끈, 케이블 이런 걸 뽑아다가 승민이의 목에 감고 마치 동물을 산책시키듯이 그 아이에게 수치심과 고통을 주면서 얘를 어렵게 한 거예요. 얘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악의 구렁텅이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름의 어떤 고민도 하고 노력을 해봤지만, 이 아이가 내린 그만의 결론은 뭐였냐?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떠나면서까지 이 아이들이 무서운 아이들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들한테 해를 입힐까 봐 비밀번호를 바꿔라라고 하는 문구를 남긴 거예요. 이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과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귤이에요, 귤. 근데 이 어머님이 아이가 귤을 좋아하니까 한 박스를 사다가 집에 뒀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귤이 너무나도 빨리 없어지는 걸 보고 승민이한테 핀잔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도 먹어야 되니까 너 적당히 좀 먹어라 이 녀석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누가 먹은 거예요? 우리 아이를 괴롭혔던 그 녀석이 간식으로 먹으면서 우리 아이한테 이런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살아남은 자로서 그 죄책감, 그 미안함, 그때 내가 얘를 야단친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데, 요즘 힘든 게 없는지 물어봐야 되고, 도울 수 있는 게 없는지를 한 번이라도 내가 물어봐 줬다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가지 않았을 테라고 하는 살아남은 자의 그 죄책감과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 교직을 떠나고 여전히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피해자분들 중에 한 분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들어도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너무 마음이 어렵죠. 분노까지 아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어른들이요, 이 승민이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 더 이상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아이들 간의 문제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도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됐고,
무언가를 만들어냈는데 그때 우리가 선택한 게 뭐냐? 우리에게 익숙한 그 무언가를 다시금 선택했고 그게 뭐였냐? 법을 만들었죠. 그 법의 핵심이 뭐였냐?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생기면 재판을 열 거야. 예전은 학폭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교육지원청이라는 곳에서 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재판을 열고 그리고 잘못한 이 아이한테 뭘 줘요? 그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주고 그건 어디에 기록으로 남깁니까?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기고 입시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여기 뭐 변호사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들이 지금 이런 표현이 좀 과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새로운 장이 열린 겁니다. 법원에 가보면 학교폭력 법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천문학적이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 금액을 전문가한테 주면서 우리 아이의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해야죠.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큰 금액 중에 10원 한 푼도 우리 아이들의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로 교육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 질문에 우리가 지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두 아이의 아빠예요. 네.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시면서 저 사람 누구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네. 제가 더워서 외투를 좀 벗고 표정이 어두워 보여서 제가 실없는 농담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 여기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지만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해야 돼요. 제가 큰아이가 5살이고 이제 둘째가 1살입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교육 공동체에 올라오겠죠. 아마 그때 저의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무탈하게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매일매일 기도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 큰아이 조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쳐서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됐을 때 아빠인 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 우리 아이의 잘못일 것처럼 들려지는데 그걸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제 스스로의 질문에 저조차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 속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그 순간 뭐가 와요? 과도한 처벌과 비난을 통해서 내가 더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들을 또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갖고 우리가 점점 더 강화시켜 왔던 우리 공동체 문화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여기 계시는 이 시대의 학생들,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의 어른들과 함께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 미랄두리 학교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이 갈등을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 더 나아가서는 그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모여 있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좋든 싫든 무수히 많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웬만하면 질문하지 마라.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 제가 질문 안 할게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리는 좋든 싫든 많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공동체는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가치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공동체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학교 공동체를 위해서 이 늦은 밤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애를 쓰고 있죠. 학교라는 공동체도 뭘 갖고 있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육과 성장과 배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를 보면 이렇게 교육, 성장, 배움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전제 조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공동체를요, 가치 중심적인 걸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가치에 매몰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꾸 뭘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위해서 모여 있는데 네가 감히 이런 문제 행동을 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고, 좋은 목적과 의도지만 결국은 관계망이 깨어지는 그 무언가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랄 둘의 학교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공동체를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내가 가장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그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동의하세요? 동의 쉽게 안 되죠? 네. 무슨 얘기냐면, 어딜 가나 내가 정말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꼴배기 싫은 사람 한두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있고 여기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지금 생각나는 사람 한두 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잠깐 시간 들여볼 테니까 그 사람을 입 밖으로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마음이 어때요? 따스한 게 아니고 열받는 그 후끈화끈함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진짜 좋아했던 후배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요, 직장에 있는 이런 선배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번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형, 요즘 이런 저 인간 때문에 되게 힘든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뭐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힘을 내라. 근데 이 친구가 나름의 어떤 노력들을 했지만 상황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친구가 결단을 내리더라고요.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퇴직까지, 이직까지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고 차선책으로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교회 안 다니지 않냐? 형, 근데 다녀야겠어요. 가서 뭐 하냐?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뭘 위해 그렇게 기도하냐? 저 인간을 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는, 야, 그런다고 상황이 쉽게 바뀌냐, 이 답답한 녀석아. 근데 그걸 겉으로 했을 때 이 친구가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겉으로는, 야, 그렇게라도 네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열심히 해라, 형이 응원해. 그리고는 그 씁쓸한 마음을 갖고 삶의 현장으로 다시금 돌아왔고, 한 달 있다가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 친구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형, 왜?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인간이 떠나가더랍니다. 삶이 녹록치 않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공동체는 그 사람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그 인간하고 똑같은 인간이 오는 바로 그것이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커 팔마라고 하는 이 양반이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공동체를 만나봤더니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무수히 많은 갈등을 나에게 던져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 입고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여기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공동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공동체가 그런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 갈등을 던져주지만 그 갈등 때문에 상처를 입히긴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걸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문화와 방향성이 명확하다면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결시키고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선물처럼 바로 주는 것이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다른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우리의 공동체는 갈등과 공동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학부모님들 중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저 미국 대통령 때문에 내가 요즘 잠이 안 온다.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그죠? 요즘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은요. 저기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집에 가면 있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 사람들이 누구냐? 좋든 싫든 제가 무거워서 내려놓은 거예요. 녹화 때문에. 녹화 때문에. 네, 좋습니다. 무거운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있는데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갈등이 없을수록 더 위험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그 문화와 메커니즘을 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들을 계속적으로 함께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정의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누굴까요? 질문 안 하기로 했죠.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고 학부모님들입니다. 그 두 그룹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왜 그러냐? 정의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바른 자리매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르게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불러다가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남양주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나가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우리 어른들이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서 잘 듣고 본인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 이 시대의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거라는 거 알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뭐 합니까?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안아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과는 무관하게 다양한 조치들을 하는데 그 조치들을 왜 하냐?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가 한 행동은 바른 자리매김이 아니야. 바르게 자리매김해야 돼라고 하는 정의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가정에서 학교에서 자녀교육, 생활교육을 이름으로 우리 어른들이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결국 정의교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관점이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패러다임의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 이미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의의 여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정의의 여신의 특징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눈을 가리고 있고 또 하나는 칼을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각각이 의미하는 게 있는데 눈을 가리고 있는 건 뭘 의미할까요? 편견 없이 하겠다. 저울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균형 잡히게 하겠다. 칼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벌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잘못해서 내 앞에 나오면 나는 어떻게 바른 자리매김 즉 정의를 이룰 거냐? 편견 없이 너의 이야기를 듣고 네 잘못을 내 저울에다 올려놓고 그것이 무거우면 가벼우면 그것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정의를 이룰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 쉽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혼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 이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방향성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지금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에 대한 부분, 문화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회복적 정의 가치를 우리 학교 공동체 안에 구현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던져왔던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듣고 있는 대답이 뭐예요? 잘못하면 혼나요. 걸리면 죽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이 응보적 정의에 대한 교육들을 다음 세대들한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관점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응보적 정의의 핵심은 잘못한 사람은 그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인데 그냥 벌을 막 주지 않아요. 뭘 활용하냐? 저울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 한켠에 왼쪽에 보면 뭐가 올려져 있냐? 피해자의 피해 무게를 올려놓습니다. 반대편에는 뭘 올려놓을까요? 피해자가 입은 피해 무게만큼 동일한 무게의 어떤 처벌을 가해자에게 줄 거냐?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이룰 때 이것은 종이로운 조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게 바로 이 저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 시대에 많은 어른들이 해왔던 역할이 뭐냐면 이 저울질을 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가해자라고 불리는 그 누군가는요 처벌을 수행하고 이 사건은 종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만 안타까운 건 뭡니까? 얘는 벌 받아서 책임을 지지만 얘가 벌 받았다고 해서 얘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냐?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피해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결국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밖에 없냐? 피해자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겠습니다만 잘못한 사람에게 벌하는 것,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잘못하면 혼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잘못하면 누가 힘들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당사자들 간의 대화 모임을 하다 보면 왼쪽으로 피해 측이 앉고 또 피해 측의 보호자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가해 측 보호자, 가해 측 요 학생들 이렇게 둘러 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모임 시작하다 보면 누군가가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저희 때문에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사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많은 경우 누굴까요? 많은 경우 가해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 선생님한테 사과한 거 보니까 네가 진짜 많이 뉘우쳤구나. 너 다시는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 알겠지? 라고 저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 선생님 언제 봤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얘네들이 당황해요. 웬만한 어른들은 앞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지라고 넘어가 주는데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 나 언제 봤냐? 얘네들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두 번째 뵀는데, 그지? 오늘 우리 두 번째 만남이지. 너는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 나한테 사과하지 마. 얘네들이 표정이 굳어져요.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 곱슬머리 뭐야? 이런 반응. 그때가 대가 던져지는 그 질문이 뭐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관점을 흔들어 놓는 질문들을 제가 한다는 겁니다. 너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 사과하지 마. 근데 네가 나한테 사과해 준 것처럼 네가 진짜 사과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그제서야 얘가 저를 보고 있다가 누굴 볼까요? 고개를 돌려서 쟤를 보죠. 쟤인 거 같은데요. 쟤인 거 같은 게 아니고 쟤야. 왜 지금까지 사과 못했어? 사과했는데요. 언제 했냐? 그때 악수하래서 악수했는데요. 글이 있고 못 만나게 하던데요. 여러분, 문제를 일으킨 이 아이들이 자꾸 저한테 와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얘네들의 목표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올 칼의 길이를 줄여낼 것인가? 우리가 좋은 목적과 의도로 점점 더 강화시켰던 응보적인 어떤 메시지가 이 아이에게 깊이 있게 뿌리 내려서 사고의 범위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확장시켜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질문을 좀 다르게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응보적 정의에 대한 어떤 개념, 또 그 한계를 말씀을 드렸고, 그걸 극복해 내기 위해서 회복적 정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차이점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어떤 관점에 좀 더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응보적 정의의 관점의 핵심은 잘못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라면, 회복적 정의의 메시지는 뭐예요? 네가 잘못하면 누가 힘들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겪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봐라고 하는 직면을 통한 자발적 책임에 대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질문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나한테 좀 더 가까운 질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응보적 정의 관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누가 잘못했냐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규칙을 네가 위반했냐?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몇 대 맞을래?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질문을 보면 첫 질문이 뭡니까? 이번 일 때문에 누가 힘드냐?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 차이점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요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익숙한 질문 어떤 질문이에요? 회복적 질문?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응보적 질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하고 많이 다퉜는데 이상하게 저희 형제가 다투던 날에는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알고 일찍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딱 걸렸습니다. 다투고 있는 두 형제를 불러다가 저희 아버님의 첫 질문이 뭐였을까요? 누가 그랬어? 응보적 정의 관점에서 나온 첫 번째 질문이죠. 보통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있으면 가만히 보면 문제의 원인 제공은 누가 더 많이 해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동생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형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제가 아버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버지, 저놈이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알아요. 제가 그랬는데요. 얘기해봤자 이 대화하면 길어지고 너 임마 형이라는 놈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선택하는 건 뭐냐? 제가 그랬는데요. 저희 아버님의 따라오는 추가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우리 집 가훈이 뭐냐, 윤서야? 저희 집 가훈이 뭐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 형제간의 우애 네 가지입니다. 가훈 비슷하죠? 제가 아버님께 뭐라고 했냐? 네 번째가 깨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니다, 다 깨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몇 대 맞았어요? 저는 집에서는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어떤 나름의 그 교육관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우리 집엔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너 오늘 저녁 없다. 제가 키가 좀 작죠. 사연이 다 있습니다. 제가 저녁을 못 먹고 동생이랑 같이 쓰는 방에 가서 엎드려 울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 때문에 동생이 얼마나 힘들까?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이실까?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누굴 비난해요? 동생 비난해요. 너도 잘못했잖아 임마. 웃긴 놈이네. 왜 그거 말씀 안 드려? 아버지 출장 가시면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보자. 이런. 그리고 또 누굴 비난해요? 처벌권자인 아버지를 비난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만 그러시네. 아, 짜증나네. 열받네. 그 분노가 그 두 사람을 향하지만요, 해소가 안 되니까 누굴 찾냐? 만만한 사람을 찾아요. 이걸 우리 소극적 저항이라고 하는데, 만만한 사람한테 그 분노를 분출해내죠. 애들도 잘못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혼나고 처벌을 받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뭘 느끼냐? 억울해합니다. 피해자화시켜요, 본인을.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학교를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해보면 다 뭐라 그러냐? 다 억울하다 그래요. 다 피해자라 그래요. 놀라워요.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다 억울하고 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다루다 보니까 직면해서 누가 힘든가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처벌을 받다 보니까 억울해한다. 저는 집에서 누구한테 이 억울함을 풀었냐? 아주 무례하게도 저희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엄마, 저녁 안 먹어요. 저녁 주지도 않는데 안 먹는다고 혼자 그러고 학원 안 가요. 뒷불치로 걸어 다니고 문 쾅쾅 닫죠. 그럼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불러다가 네가 좋아하는 잡채 엄마가 챙겨놨으니까 이거 먹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그렇게 다정한 분은 아니셨어요. 너 어디서 자식이야.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 저 동생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불러다가 나름의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저한테 해주려
하셨던 분명한 메시지가 뭐였냐? 너 밥 먹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이걸 이야기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은 바른 자리매김이 아니야. 앞으로 바르게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갖고 아버님이 메시지를 주려고 했지만 우리 아버님한테 익숙했던 그 관점은 바로 이런 방식이었고 그 결과가 제가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누가 힘드냐 살피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를 고민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를 피해자화시킨 것을 점점 더 강화시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이게 이 질문을 던지지 말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제일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른들이 뭘 인식해야 되냐? 아이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는 누구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얘기 듣고 네가 잘못했네 악수에 사과해. 재판관의 역할을 하지 말고 아이들 스스로 새로운 관점으로 그들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에서 직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진행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들로 우리의 역할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개입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많은 경우 그 문제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들의 문제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주도권을 잃게 되고 어른들의 눈치 보는 그런 현상들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갖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 상황에 닥치면 저조차도 이 방향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돕는 그런 조력자들이 동역자들이 우리 안에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한 12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제 결혼을 했어요. 제 아내가 미국 사람이고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 조이 롱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이름이 길어서 제가 뭐라고 부르냐 애비라고 불러요. 제가 제 아내 부를 때 애비야 이렇게 부릅니다. 무례하죠. 특히 저희 그 고향에 갔을 때 굉장히 무례합니다. 제가 제 아내 부를 때 애비야 이렇게 부르면 누가 저를 막 노려봐요. 누군가 보면 저희 아버님 그 저를 불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 가훈이 뭐냐 이제 이런 말. 근데 저희 그 두 명의 자녀들 중에 큰애 조이라는 아이가 이제 5살이 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런 데 오면 신나서 뛰어다녀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파트 살기 때문에 조이야 뛰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못 뛰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신나서 뛰어다닐 수 있어요.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근데 오래된 주택이기 때문에 가구 배치도 엉망이고 문지방도 올라와 있고 뛰어다니다가 어디 걸려서 어디 부딪혀서 넘어지면 얘는 아파서 울죠. 그러면 누가 한 걸음에 달려오시냐? 할머니가 우리 집에. 저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제 딸아이한테 조이야 왜 누가 그랬어? 그럼 제 딸아이가 뭔가를 가리키고 그 순간 떼찌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아이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할머니를 불러요. 그리고 뭐 해주라고? 떼찌 해주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사랑해서 좋은 의도로 하는 건데 이 과정 속에서 내 아이는 뭘 배울까? 어떤 메시지를 들을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너 아프지 힘들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네가 입은 피해만큼 고스란히 누군가에게 치환시키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이들이 문제 생기면 쭈르르 누구한테 달려가요? 엄마 아빠 또는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뭐 해요? 일러 바치죠. 쟤 뭐 주라는 겁니까? 벌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우리 어른들을 뭘로 보고 있냐? 재판관, 심판자로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아이들 스스로 직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 기회의 장을 자꾸 열어줘야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벗어나서 잘못하면 누가 힘들구나,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직면을 통한 자발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이 이제 글을 읽게 되니까 책을 좀 사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전래동화는 안 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래동화 다 읽어보셨죠? 근데 거기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혼난다. 권선징악.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메시지죠. 다만 그 메시지만 받다 보면 사고가 픽스될 수밖에 없다. 고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부 놀부 아시죠? 흥부 어떻게 됩니까? 이름대로 흥하죠. 놀부는 어떻게 될까요? 놀부는 망해요. 어떤 분은 망했지만 보쌈으로 일어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밥 먹고 갑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건 다른 얘기죠.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마지막에는 흥부가 형님 나랑 위에 있게 잘 지내시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그 이야기는 끝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읽은 다음에 너는 어떤 걸 배웠어?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위에 있게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결국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혼난다. 중요한 메시지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드리려고 제가 이 회복적 질문 카드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를 가실 때 한두 개씩 좀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방향성이 이 카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복적 질문을 좀 더 확장시키면 이런 겁니다. 5가지 회복적 질문으로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그 미랄 두레학교도 뭐 성찰문 이런 방식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름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있고 요 질문들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반성문 좀 써보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 거의 안 써보셨죠? 저는 반성문을 굉장히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좀 부끄럽지만 저는 반성문계에서는 한강 작가로 통합니다. 시간 좀만 주시면 제가 아주 막 감동적으로 반성문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써온 반성문은요 3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거를 늘려놓은 거예요. 누구 보래고? 처벌권자인 스님한테 잘 보여서 내가 덜 혼나려고 그 노력들을 해나가는 건데 거기에는 뭐가 빠져있냐? 우리가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번 일 때문에 누가 힘들고 그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하는 자발적 책임에 대한 그 영역들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 하나하나씩만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향을 파악하기 이전에 상황을 이해시키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던졌던 상황을 이해시키는 질문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 더 이상 우리가 심판자로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돕는 자인데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인데 돕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배제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첫 질문들을 우리가 여기서 던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그 다음 질문 갈 수 없어요. 1번 질문이 가장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역할과 정체성이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두 번째, 누구에게 어떤 영향과 피해가 생겼다고 생각하냐? 이건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일반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들 교육을 하는데 뭘 했냐? 문제 행동을 하는 어떤 아이의 시나리오를 나눠주고
이 아이한테 먼저는 응보적 질문을 연습을 해보시고 다 하셨으면 회복적 질문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20분 정도 오셨는데 응보적 질문으로 하라니까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일로 와봐. 눈 똑바로 안 떠? 내가 네 친구야? 도대체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냐? 막 너무 잘해요.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자, 이제 회복적 질문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관점을 전환시키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쉽게 안 되죠. 해보라니까 어떻게 하냐? 일로 와. 자식이 말이야. 밥 먹었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시간 들이고 해보라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질문을 해야겠고 결국 나가는 질문이 밥 먹었냐? 다 헤매. 근데 한 분이요 기가 막히게 바꿔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한번 판단해 주세요. 그분이 하셨던 게 응보적 질문인지 회복적 질문인지. 어떻게 하셨냐? 일로 와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누구에게 그랬어 이 자식아? 빨리 얘기해봐. 여러분들 이 질문 응보적 질문일까요? 회복적 질문일까요? 고민되죠. 저도 고민됐지만 제가 내린 종국의 결론은 뭐였냐? 이거는 회복적 질문이다. 왜 그러냐? 응보적 질문을 멈추고 회복적 질문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관점에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나중에 행동의 변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자꾸 질문 뒤에 뭐만 붙여요? 니만 붙여요. 내가 네 친구니? 죽고 싶니? 사람이니? 표현을 부드럽게 바꾸려는 노력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하고자 우리가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 대화법을 연습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전환시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향성의 전환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시도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고 있어야 진정한 어떤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두 번째 질문이 대단히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발생한 피해와 영향을 회복하기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 뭡니까? 자발적 책임이죠. 너 잘못한 놈이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것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지라도 우리의 역할은 애들 문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고민의 지점들을 건드려주는 게 그게 우리의 역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주변에서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네가 어렵지만 직면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나갈 때 그 약속 잘 지키는지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거야. 그게 아니고 쉽지 않은 여정일 텐데 우리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져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속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번 일을 통해서 너는 뭘 배웠냐? 결국 우리는 교육자로서 아이들과 만나고 그 여정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던져줘야 할 메시지, 갈등과 어떤 문제 상황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치고 교육시키기를 고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응당 이 다섯 가지 질문들은 우리가 던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이 회복적 질문을 여기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이 질문 던지고 계시죠? 너무나도 겸손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인 거죠. 그럼 이건 아니다. 접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방향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방향성이라면 메시지라면 한두 번 1, 2년 했다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 메시지를 줄 때 언젠가는 변화의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교육이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동전 몇 개 내면 원하는 음료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교육자들이 이 방향이 교육적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때 우리 때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공동체가 그 귀한 열매를 취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 믿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이 아이가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가해자고 왼쪽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자입니다. 완전히 역전 상황인 거죠. 근데 이 피해자들이 언제 고개가 들려지고 가해 학생, 문제를 일으킨 저 친구가 언제 고개가 숙여지냐면 피해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제가 내일까지 동갑과 그거 할 때 힘들었어요.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이야기들이 들려주고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원하는 결과물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고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 안에 우리는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교육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 2-3시간 정도 아이들끼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집에 가기 전에 찍은 사진 한 장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아름답게 잘 해결된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더 짜증나고 열받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책임져야 할 문제를 일으킨 이 친구의 태도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것보다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던 이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손을 맞잡고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하는 것까지 올라올 때 지금까지 객체화되어 있던 아이들이 이 문제는 내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고 주도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보기 원하는 화해 또는 용서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해와 용서는 당사자들한테는 너무나도 폭력적인 용어예요. 쉽게 저희들도 입에 담지 않아요. 다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 원하는 것은 또 화해와 용서일 거라는 생각은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하셨던 거. 너 혼날래 화해할래? 화해할 건데요. 우리는 화해를 이렇게 배웠는데 그건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아니고 안전한 공간에서 원수된 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가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들려질 때 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럼 이걸 해볼게라고 하는 자발적 책임이 하나씩 세워져 나갈 때 우리 공동체가 갈등을 하나의 어떤 성장의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많은 공동체가 필요한 게 뭐냐? 어떤 훌륭한 규칙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직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잘 교육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세대나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동일합니다. 다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 표현인데 제가 좀 읽어보면 학생들이 읽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린 가르친다고. 그리고 학생들이 수영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뭐 한다? 우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산수 덧셈 뺄셈을 못하면 우리는 또 가르친답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학생들이요 misbehavior 문제 행동을 하면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처벌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이 톰 하버너라고 하는 이 시인이 쓴 그 시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대단히 큰 울림과 그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함께 공유한 그 이미지이긴 합니다만, 모든 아이들은요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가장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른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어떤 문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가 하나가 있는데, 그 시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루살이의 여러분 하루살이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 이름이 하루살이라서. 근데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 하루살이의 수명은 한 2박 3일 정도, 짧게는 48시간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냐면, 그 시에 보면 뜨거운 전등을 향해서 날아가면서 본인을 산화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왜 그렇게 생을 마감하냐? 과학적으로 그럴싸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기 중에 태양이 있을 때 얇디 얇은 연약디 연약한 날개지만 날개짓을 하면 멀리는 못 가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날아갈 수 있답니다. 근데 공기 중에 태양이 딱 지면 저녁이 되면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 연약한 날개에는 영향을 준답니다. 공기 중에 어떤 균형 같은 것이 깨져서 날개짓을 해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힌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생물이기 때문에 본능을 갖고 있어서 살기 위해서 뭘 찾냐? 태양을 찾죠. 근데 이미 태양은 지고 없습니다. 얘네들이 태양처럼 보이는 뜨거운 전등을 향해서 날아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지만 그건 거짓 태양이죠.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고립시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이 깨어진 마음, 상처를 갖고 태양을 찾아서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해주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근데 그런 메시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고 또 크고 작은 어떤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잘못하면 혼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넘어서는 잘못할 수 있어. 다만 일로 와봐.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너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해.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제 알겠어. 너의 행동을 동의할 수는 없어. 다만 네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는 가. 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행동 때문에 누가 힘든 것 같은데 누가 힘들까?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너 쉽지 않을 텐데 우리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이번 일을 통해서 뭘 배웠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받든 안 받든 이러한 관점으로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줘 나갈 때 아이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 행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민주시민, 그런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모두가 이 방향으로 함께 가면 좋겠지만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저는 계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가 상호 의존적으로 공동체 안에 함께 균형 잡히게 녹아낼 때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문화로 우리 어른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올해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속해 있는 이 코피라는 이 단체, 또 협회라는 단체가 함께 특히 우리 미랄두리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저희도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만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좀 마음을 모아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자주 뵙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는데 아마 잘 안 볼 수도 있겠죠. 또
그렇지만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경청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좀 그러네요. 네. 이거 마지막 문구 여기죠. 모든 아이들은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순간이 바로 가장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